2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 객실. 20대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날 같은 방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 없음, 외상 없음. 현장에 남은 건 맥주캔과 숙취 해소제 빈 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건 피해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피의자 22세 여성 김모 씨의 인스타그램입니다. 팔로워 9,000명 돌파. 댓글창에는 예쁘니까 무죄, 이 정도면 음료수 마실 만하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녀의 셀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인터넷 장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인간 심리의 구조가 이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에 올라온 겁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해부하겠습니다. 첫째, 김 씨의 머릿속. 도벽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연쇄살인까지 도달했는가. 둘째, 우리의 머릿속. 살인 피의자의 SNS에 팔로워가 몰려들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말이 나오는 이 현상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누가 나쁜가를 따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는 시간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3번의 범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이 전부 다릅니다.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뭔가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이 심리학적으로 매우 불길합니다. 첫 번째,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카페 주차장. 김 씨는 당시 한 달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하루 종일 운전해서 고생했다며 피로회복제를 건넵니다. 남성은 그걸 마신 뒤 20분 만에 쓰러졌고 카페 직원들이 발견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겠습니다. 장소가 카페입니다. 사람들 눈이 있는 곳이죠. 쓰러진 남성은 금방 발견됐고 김 씨 입장에서 이 상황은 실패입니다. 약물은 효과가 있었지만 환경 통제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 순간이 브레이크가 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일 뻔했다는 자각이 공포로 전환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게 막거든요. 김 씨에게서는 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1차 범행 이후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검색 기록이 나왔습니다. 챗GPT의 수면제를 술이랑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이건 몰랐다의 흔적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싶었다의 흔적입니다. 실패해서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라 실패해서 데이터를 추출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행의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해 1월 28일 장소가 카페에서 모텔로 바뀝니다. 밀폐 공간, 외부 시선 차단. 대상도 바뀝니다. 남자친구가 아니라 SNS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남성입니다. 그리고 약물 용량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다음날 객실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2일 뒤 세 번째, 같은 강북구 일대 모텔. 또 다른 20대 남성, 동일한 수법. 이번에 김 씨는 피해자에게 13만 원어치 치킨을 시키게 한 뒤 약물을 건넸고 남성이 의식을 잃자 배달된 치킨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퇴실합니다. 택시를 타고 빨리 가달라고 했습니다. 3번의 범행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방향이 보입니다. 장소는 개방 공간에서 밀폐 공간으로, 대상은 가까운 관계에서 면식 없는 사람으로, 용량은 2배로, 범행 간격은 45일에서 12일로. 전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통제된 환경, 더 느슨한 관계, 더 강한 약물, 더 짧은 주기.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탈감작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개념인데 무서운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자극에 대한 공포 반응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범죄 행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 범행을 하고도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뇌가 그 행위에 대한 경보 수준을 낮춰버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대담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빨라집니다. 김 씨의 3번의 범행이 정확히 이 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김 씨가 이 남성들을 만난 방식입니다. 김 씨와 접촉했던 남성들의 증언을 보면 전부 김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SNS에서 먼저 팔로우를 걸고 먼저 DM을 보냈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팔로우 걸었다. 음식 사진을 올리면 맛있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전부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입니다. 하루에 인스타 스토리를 10개 이상 올렸고 상대방의 친구 목록까지 파고 들어가 팔로우를 걸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 씨와 만난 남성 전부가 범행 대상이 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김 씨와 술자리를 가졌지만 무사히 돌아온 남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달랐냐? 본인 말에 따르면 저는 술을 아예 안 먹어요. 피해자들은 다 술을 먹었더라고요. 김 씨, 본인도 경찰에 술과 약물을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가 범행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필터였다는 뜻입니다. 충동이 아닙니다. 선별입니다. 조건 확인 후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한 전문가의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에 먹이를 끌고 오듯 자기가 설계한 시나리오 안으로 상대를 집어넣은 것. 그리고 이 패턴은 22살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김 씨의 고등학교 동창 증언입니다. 2학년 때 돈이나 안경, 화장품 같은 게 매일매일 없어졌어요.
매일매일 상습적인 절도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김 씨 소지품에서 자기 화장품을 직접 발견해서 들통났는데 동창에 따르면 김 씨는 그 상황에서도 별다른 동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자퇴한 뒤 동급생 거의 전원을 SNS에서 차단했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까지 전부.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반성에서 나온 회피가 아닙니다. 반성했다면 피해자만 피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전원을 차단했다는 건 들킨 환경 자체를 폐기한 겁니다.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관계망을 버리고 새 환경으로 이동한 거죠. 그리고 그 새 환경이 바로 SNS였습니다. 새 거미줄을 친 겁니다. 도벽에서 살인까지. 행위의 종류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 아래에 있는 작동 구조는 동일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거기에 대한 정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환경이 오염되면 폐기하고 이동하는 것. 이 구조가 수년에 걸쳐 강도를 높여가며 반복된 겁니다. 전문가들이 김 씨에게서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경향을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 쉽게 말하면 타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현저히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게 사이코패스라는 용어인데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이코패스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까지 들여다봅니다. 공감 능력의 구조적 결핍, 피상적인 매력, 냉담한 정서, 이런 내면의 특성까지 보는 거죠. 경찰이 김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별도로 진행한 이유가 이겁니다. 행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행동 아래에 있는 정서 구조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고 저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진단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진단이 아니라 행동 패턴의 분석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옆에서 치킨을 챙겨 나온 사람, 2명이 죽은 이틀 뒤에 인스타그램에 셀카를 올린 사람, 범행 전후로 팬마팔디엠 해시태그를 달며 새로운 사람과의 접촉을 멈추지 않은 사람. 이건 대담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도 비상상태를 만들어내 두 사람의 죽음이 이 사람의 일상을 한치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의 주거지에서 여러 개의 숙취 해소제와 다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발견됐습니다. 범행 간격이 12일로 줄어들고 있었고 SNS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접촉이 계속되고 있었고 약물이 비축되어 있었다는 건 다음 범행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김 씨의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저를 진짜 멈추게 만든 건 사실 김 씨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죽은 살인사건의 피의자 인스타그램에 9,000명이 몰려가서 예쁘니까 무죄라고 쓴 사람들. 이쪽이 더 분석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는 한 명이지만 이 사람들은 수천 명이고 그리고 이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퇴근 후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피드에 강북 모텔 연쇄 살인이라는 기사가 뜹니다. 탭합니다. 기사를 읽습니다. 2명이 죽었다는 것도 알고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넸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기사 안에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뭘 했을까요?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셀카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사람의 뇌에서 뭔가가 달라집니다. 1초 전까지 이 사람은 살인 피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카를 넘기는 순간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종류가 바뀝니다. 잘 꾸미네. 또래처럼 보이네. 생각보다 평범하네. 예쁜 얼굴을 본 순간 이 사람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자동으로 한 단계 낮아집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뇌가 알아서 처리한 거니까요. 한 가지 긍정적인 인상이 다른 모든 판단까지 끌어올려버리는 현상. 심리학에서는 이걸 후광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모의 재판 실험에서 얼굴만 바꿨더니 매력적인 피고인의 형량이 22% 낮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같은 죄, 같은 증거인데 얼굴 하나로 벌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참가자 전원이 자기 판단에 외모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침대에 누운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뇌 안에서 후광 효과가 작동을 끝냈는데 본인은 그냥 평범해 보이네 라고 느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셀카를 몇 장 넘기다가 댓글창을 내려봅니다. 예쁘다. 평범한 여자 같은데 이런 애가 진짜 살인을? 비슷한 반응이 이미 수십 개 달려 있습니다. 이 순간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비슷한 댓글이 잔뜩 보이면 자기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동시에 댓글 하나 단다고 뭐가 어때서? 라는 판단이 따라옵니다. 주변에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의 책임감은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이 사람이 댓글을 답니다. 솔직히 예쁘긴 하네. 만약 피해자 유가족이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면 이 사람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화면 뒤에서는 가능합니다. 내 얼굴이 안 보이고 내 글이 수백 개 속에 묻히고 이 한 줄이 누군가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이 정반대였습니다. 이 사람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너무 정상이라서 이런 겁니다. 후광 효과는 특수한 결함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뇌의 기본 설정입니다. 매력적인 얼굴을 보면 판단이 기울어지는 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익명의 환경에서 책임감이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만 갖춰지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무서운 겁니다. 일부 이상한 사람들의 일탈이었다면 오히려 간단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뇌의 기본 설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나도 같은 조건에 놓이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1998년 탈옥범 신창원에게 팬카페가 만들어졌고 2022년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팬톡방이 만들어졌고 2026년 김씨에게 팔로워 9,000명이 몰렸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는 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28년 전에는 팬카페를 만들려면 PC방에 가야 했고 지금은 화면 2번이면 팔로우가 된다는 겁니다. 충동과 행동 사이의 간격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심리인데 증폭기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해진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이게 오늘 분석에서 가장 불편한 질문이 될 겁니다. 만약 이 사건의 피해자가 20대 여성 2명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해자는 22세 남성입니다. SNS로 여성들을 유인해서 모텔에 데려가서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인스타에 셀카가 올라와 있습니다. 잘생기니까 무죄라는 댓글이 달렸을까요? 팔로워가 9,000명 몰렸을까요? 이 정도면 음료수 마실 만하다는 농담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걸. 같은 범죄입니다. 같은 수법이고 같은 수의 피해자입니다. 달라진 건 성별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크기, 공감의 양, 용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사건의 포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했느냐, 누가 당했느냐, 어떤 얼굴이냐,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 라는 판단까지 흔들고 있는 겁니다. 모텔에 왜 따라가? SNS에서 만난 사람을 왜 믿어? 이 사건 보시면서 이 생각이 스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여성이었다면 같은 말이 나왔을까요? 왜 따라갔어? 라는 말이 똑같은 무게로 달렸을까요? 아마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피해자 탓을 하냐는 반응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남성이면 그 말이 좀 더 쉽게 나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우리의 공감 능력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큼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중의 심리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을 하고 나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소름이 돋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김 씨가 남성들에게 한 것과 대중이 이 사건에 대해 한 것, 이 둘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댓글을 단 사람이 어떻게 같냐고. 행위의 차원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만들어낸 심리의 뿌리를 보면 같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김 씨를 보겠습니다. SNS에서 대상을 골랐습니다. 장소를 자기가 정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약물을 탔습니다. 상대가 쓰러지면 원하는 걸 취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이 전 과정에서 상대방의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통제입니다. 예쁘니까 무죄를 쓴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평범한 여자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 진짜 그랬을까? 이해 불가능한 현실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틀 안에 가두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통제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따라간 네가 잘못이지. 이 세상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너무 무서우니까 피해자의 선택의 원인을 돌려서 세상을 예측 가능한 곳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통제입니다. 김 씨는 사람을 통제했고 대중은 사건을 통제했고 비난한 사람들은 세상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방향은 전부 달랐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이 욕구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그것이 지금 자기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검색하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뉴스를 보실 때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 판단에 이 사람의 외모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과 던지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어떤 심리가 가장 크게 작동했다고 보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관점을 들려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인간의 심리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